자, 오늘은 논술을 답안하는데 신경 써야 할 부분, 쉽게 말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논제. 논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논제는 문제의 출발이자 답안의 종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학생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논제를 이탈하지 말 것. 쉽게 말해서 선생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네, 논제를 벗어나는 답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답안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도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논제를 벗어난 답안은 지침을 어긴 답안이니까 제일 먼저 논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논제 분석을 통해서 답안 구성에 있어서의 아웃라인을 잡으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논제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답안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대강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헷갈리는 것이 객관적 설명과 주관적 견해를 혼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학생에 있어서의 주장을 물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설명을 해라고 하는 답안을 갖다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논술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에서 주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 대학 입시에서 물어보는 논술 시험 문제는 꼭 주장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비교, 평가라든지 아니면 설명해보라고 하는 스타일에서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학생이 자기의 주장보다도 그 제시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분석하고 제시문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시험 문제라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를 할 때 비교라고 하는 논제에 있어서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점을 갖다가 어떻게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생에서 사고력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비교를 할 때에 있어서의 그 논리적 범주가 학생이 얼마나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논술 답안에 있어서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에 대한 차원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 쉽게 말해서 합격하는 답안과 합격하지 못하는 답안에서의 차원인 것이지, 보면은. 그래서 비교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했을 때만이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평가와 비판을 하라는 논제들이 주로 있는데, 이건 평가와 비판은 특히 비판을 하라는 것은 당연히 제시문들 간에 있어서의 뚜렷하게 대립되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라 할 때 그 비판에서 대립되는 정점, 쉽게 말해서 분기점을 찾아내야지만이 비판이라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시문에서 갈라지는 지점,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학생에 있어서의 사고력에 있어서 어떤 역량에서의 차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답안을 작성할 때 제시문 내의 지문에만 집중하라는 것.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때에 있어서 자기에 있어서 기존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근거에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논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어려운 제시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시문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답안이 작성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설익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학생은 제시문 내에서 지문에만 집중해서 그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제시문의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떠한 지식에 기반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은
별로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 보면은 이건 그냥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 다음에 항상 글을 쓸 때에 있어서의 아웃라인, 쉽게 말해서 개요를 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보면. 근데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의 개요가 짜여지지 않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개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있는 것처럼 논제에 있어서 완벽한 분석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보면은 제심은 가의 입장에서 제심은 나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가와 나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 정리해야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에 있어서 비판을 하라 했으니까 비판에서 결론이 나오고 세 번째 비판에 있어서의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 뭐 이런 형태로 글쓰기가 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보면은 어쨌든 논제에서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완벽한 개요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글쓰기를 하는 것. 이건 우리 공부할 때도 마인드 맵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에 있어서의 이미지, 쉽게 말해서 그걸 지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채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는 화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가 나지 않는 화장을 한다는 것은 표가 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딘가에서 배운 지식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 그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어쨌든 재심은 안의 분석을 통해서 자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교과서의 내용에 근거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안을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어제 학원에서 배웠던 지식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늘어놓지 말라는 거. 그래서 답안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소박하게 쓰는 것이 최대 좋은 답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글을 읽으면 학생들은 쉽게 말해서 강용어라 그럴까 지시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지시어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보면은 학생들은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어를 쓴다고 했을 때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쓰고 있는 지시어가 애매모호한다 그러면 그 같은 지시어를 피하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직접 써주라는 거예요. 누가 논술 답안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 같은 답안에서 이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시어나 아니면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표현력의 문제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갖다 들어서 사례를 제시해 주라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작성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상, 사태와 연관이 되어지는 쉽게 말해서 사례, 구체적인 사례 그러면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태와 연관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지엽적인 것을 했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례를 들어줄 때는 어떻게 되어져? 조금 더 참신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례의 특징을 갖다 아니 그 현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써주면 된다는 거요. 문화 상대주의 해가지고 보신탕 이야기하면 얼마나 지겹겠어 보면은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구체적인 사례가 되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추상적인 원칙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써내려간다는데 원래 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논중인 거예요. 보면 논중.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논리적인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논리적인 설득력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 이 논증이 너무 추상적인 부분에만 맞춰서 글을 쓰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 손해가 안 잡힐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것에만 관해서 글을 쓰린다 그러면은 이것은 학생이 뭐라 그래? 쉽게 말해서 구체성의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유가 추상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논증을 이야기할 때는 추상과 구체에 있어서의 상호 혼합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이거 갖다 변증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해주면서 글쓰기를 해줬을 때만이
글이 어떻게 되냐. 글에 있어서의 상대에 대한 설득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설득력을 갖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논중 능력을 보여주는 스타일의 글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보면은, 자, 너무 추상적인 부분에서만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추상과 구체의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오늘 설명은 약간 추상적인 부분에만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추상적인 부분이 구체와 결합되어지는 것은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해설했을 때만이 조금 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논술 시험 문제 글쓰기에서 10가지 요령에 대한 해설은 자, 이걸로 마칠게요.